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국제 엠네스티라고 하는 비정부 기구예요. 국제인권단체인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죠. 법률상 사형 제도를 유지는 하지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국제 엠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던 겁니다. 이 뒤로도 사형 선고가 꾸준히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아직 사형 폐지론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24년째 방치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평생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 문제일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범죄자의 목숨을 뺏는 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됐고 교화의 가능성을 근거로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당연히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런 사람과 같이 살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2014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범인 나이가 25이에요.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인 장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원춘에게도 안 나왔던 사형 선고가 갑자기 왜 나왔냐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번엔 국내 최연소 사형수가 된 장재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재진은 1990년 3월 4일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3살 때 상주로 이사가서 자랐어요. 사형 선고가 나올 정도로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을 보면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장재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평범했어요. 부모 둘 다 있고 문제없는 집안에서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딸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어요. 이때 그 딸 부모가 찾아와서 항의하자 장재진의 부모가 먼저 사과했고 아들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휴학시켜요. 이런 부모 행동을 보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못했어요. 중학교 성적이 하위권이었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못합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이 경력이 인정돼서 리더십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대요. 대구대학교에 입학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장재진이 공부는 못해도 특별할 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장재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항상 만만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동창 중 한 명이 크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만해 보여서 괴롭혔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라서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힘을 과시하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도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군내 언어폭력이나 구타는 아직 존재는 하거든요. 그리고 발견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실형이 나왔다는 건 꽤 심각했다는 뜻이죠. 가정 환경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폭력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던 사람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나 교육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려고만 하게 된 건지 이 원인을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면 장재진은 타고난 포식자라고 봐야 할 거예요. 장재진은 전역하고 경북 칠곡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다니던 대구대학교로 복학해요. 건축공학과였는데 동아리 연합 회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나름 사교적이고 리더십도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아마 폭력성은 감추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이런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성실한 이미지로 보였을 거예요. 보통 복학생이면요, 학교 내에 주류에서 좀 벗어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재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학교 내 동아리 총회장을 좀 권력 삼아 이런 걸 좀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2014년에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생 권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사귀게 됐어요. 권 씨는 장재진과 가까이 지냈고 자주 보게 되죠. 장재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재진이 처음에는 폭력성을 감춰왔는데 이 본색을 드러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2일이었어요. 건양 없는 자리에서 건양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거죠. 그리고 술에 취하자 자기 여자친구의 험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이상한 부분인데 굳이 왜 자기 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험담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권씨 친구들은 장재진을 당연히 좋게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권양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씨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장재진에게 따졌는데 이때 장재진은 오히려 여자친구를 폭행합니다. 마침 이 상황을 학교 친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성실한 복학생 이미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버립니다. 폭행에 충격을 받은 권 씨는 장재진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이때부터 장재진이 집착을 시작한 거고요. 수시로 권 씨와 만날 기회를 노리다가 4월 7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결국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 씨를 발견해버려요. 가서 할 말이 있다며 자기 자취방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권 씨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폭행을 한 거예요. 권 씨가 쓰러지자 결국 자기 방까지 끌고 가버렸죠. 여기서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이날 권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다행히 친구들이 찾아와서 구출됐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냐면은 권양이 화장실 간다면서 강의실 밖을 나간 겁니다. 이때 장재진에게 발견됐던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혹시 전 남친을 마주치게 된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장재진 자취방을 가봤더니 권 씨가 폭행당하고 있던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날 권 씨는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 씨 부모는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서 항의했어요. 의외로 장재진의 부모는 금방 사과합니다. 그러자 권양 쪽 부모도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거든요. 이 일로 장재진의 부모는 아들의 학교를 휴학시켰어요. 이렇게 동아리 연합 회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재진은 화가 났죠.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존심과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졌다고 느꼈고요. 이렇게 된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권 씨의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재진은 5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인 권 씨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5분 정도 둘러보다가 권 씨 부모만 있는 걸 확인하고 메모를 남긴 뒤 다시 밖에 나왔어요. 장재진은 치밀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흐르면 응고시켜 처리하기 편하게 밀가루를 챙겼어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과 붕대, 소독약, 스프레이, 락커, 흉기까지 50분간 범행을 준비했죠. 아마 이때 이미 살해를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6시 20분쯤 권 씨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배관 수리를 한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수리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시 30분쯤 권 씨의 어머니가 수리 끝나려면 멀었는지 화장실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장재진이 잠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10분간 가지고 온 물건들을 꺼내면서 범행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권 씨의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락커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문을 잠급니다.
락커가 눈에 들어가니까 권씨 어머니는 눈을 뜰 수 없었고요. 제대로 저항해 볼 새도 없이 장재진의 공격으로 사망했어요. 이때 머리만 집중 공격했는데 머리만 공격한다는 건 극도의 원한이 있다는 뜻이죠. 장재진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이 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 권씨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장재진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바로 남편이 도망쳤어요. 그러자 장재진이 뒤쫓아가서 또 공격했고 남편까지 사망합니다. 장재진은 범행이 끝났죠. 그런데도 바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시신의 이불을 덮고 집안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전 여자친구인 권씨를 기다립니다. 이때 권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성년의 날 선물을 준비했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권씨는 20일 새벽 12시 30분쯤 들어왔거든요. 그러자 장재진이 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장재진이 사망한 어머니 시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살해할 생각이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권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시키는 게 성폭행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시신이 있는 옆에서 또 저질렀던 거예요. 엄마가 죽었으니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라도 살리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성폭행이 끝나자 사망한 아빠 시신을 보여주는 거죠, 장재진이. 그러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권양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부모 시신을 보자 충격으로 자해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장재진은 권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요. 사과 내용이 장재진은 자기가 권양 가족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권 씨를 방에 감금합니다. 9시간을 가뒀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면은 장재진이 동아리 이야기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아마 장재진은 이 동아리에서 회장이라는 위치가 자기의 그 신분이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말도 해요. 권씨 친구들도 죽이고 동아리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도 권양에게는 동아리에 나오라고 하거나 부모를 죽이고 사과를 원하는 것부터 해서 이해 못할 논리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대로 아침이 됩니다. 오전 9시예요. 권양은 자기도 곧 장재진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장재진이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이 틈에 권씨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골반을 다치긴 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다쳤다고 해도 이게 더 좋은 판단이죠. 뛰어내리는 상황이 경비원에게 발견되면서 119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어요. 그러자 장재진은 이제 도망쳐야 됩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피 묻은 손을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굉장히 여유있게 걸어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간 데가 마트예요. 마트에 들려서 술과 과도를 구입합니다. 자기 자취방에 돌아오거든요. 칼을 산 이유는 나중에 동아리 사람들과 권씨 친구들도 찾아갈 생각이어서 구매했다고 밝혔어요. 금방 잡힙니다. 권양이 도망쳤으면은 상식적으로 경찰 신고 들어갈 게 뻔하고 용의자 특정도 당연한데 자기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잔 거예요. 물어보니까 술 한잔하고 자수할 생각이었는데 경찰이 먼저 와서 잡힌 거라고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과도를 샀다는 점에서 이건 거짓말 같아요.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가 자포자기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능의 문제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어이없게 붙잡힙니다.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사형받았어요. 여기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열성적이고 쾌활하며 매사 들떠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그런 감정은 매우 피상적이고 거절, 비난, 반대에 취약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에 직면하면 쉽게 화를 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모습과 함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감정에 따라 대담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딸까지 통제해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건양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고 건양과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할 범행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에 장제진은 재판 전이죠. 무기징역을 받아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형받기 위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무기징역은 모범수가 될 경우에 20년쯤 지나면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걸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사형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게 항소했어요. 1심에서는 한 장도 쓰지 않던 반성문을 항소심에선 60장 넘게 제출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사형이 나오자 다시 항소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사건 1년 만인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은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 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장제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고요. 원심의 사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추세라 재판부의 이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장제진의 흉악성을 인정한 거죠. 최근에 일어난 김태현 사건과도 좀 유사하죠. 자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도 혼자 느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자존심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6년 전에 장제진은 이렇게 사형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판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과 비교가 되겠죠. 김태현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겁니다. 장제진이 사형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명절이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아니면 나라에 큰 어떤 올림픽 개최라든지 이런 큰 대형 이슈가 있으면은 일부 범죄자를 감형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장제진이 밖으로 나오거나 감형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2014년에 일어난 장제진의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